외국인이 본 한말 13핸드 김세곤. 독립협회 창립. 헐버트와 비숍은 독립신문에 이어 독립협회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먼저 파란 눈의 애국자 헐버트가 1908년에 쓴 대한제국 멸망사 제10장 독립협회를 읽어보자. 얼마 동안 한인들 사이에 비밀 결사가 존재했는데 그들의 정치적 강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조선인을 위한 조선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이제 왕이 일본인들에 의해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다시 자신의 힘으로 일본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서재필 박사영도 아래의 이 작은 단체는 소위 독립협회라는 것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립협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난 중인 1896년 7월 2일에 창립한다. 헐버트의 글은 이어진다. 그 단체의 이름은 단체의 성격을 일부분밖에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에 왕의 대권을 대폭 감소하고 온정주의가 제거된 소위 순수한 입헌, 군주제의 형태를 따르는 자유주의적 정치제도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애당초 조선 독립의 일반적인 원칙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단체에서 새로이 발견된 자유주의를 이쁘게 여긴 왕은 이에 대해 충심으로 동감하게 됐다. 독립협회는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되자 정처 없는 출범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파손된 채로 종막을 거두었다. 독립협회는 청년들로 조직됐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애국적인 정열을 의심할 나위가 없으나 당면한 정치적 험로와 여러 가지 장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다. 헐버트 지음신 복룡 역주 대한제국 멸망사 진문당 2019 P190. 독립협회가 정처 없는 출범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파손된 채로 종막을 거두었다. 는 표현은 참으로 명문이다. 고종의 후원을 받아 1896년 7월 2일에 출범한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에 고종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공화제를 도모한다는 음모론에 고종이 발끈한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와 어용단체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고종은 위로부터의 개혁 1884년 갑신정변도, 아래로부터의 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위와 아래가 연합한 개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도 왕권 강화 유지에 급급하여 모두 무너뜨렸다. 오로지 고종만이 존재하는 짐이 국가인 절대군 주제였다게일 목사가 1909년 전환기에 조선에서 표현함. 이는 1899년에 만든 대한국 국제에 잘 나타난다. 이어서 비숍 여사의 글을 읽는다. 북경로 근처에 있는 우아한 영음문은 몇 대에 걸쳐 조선의 국왕이 중국의 직사를 맞이하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없어졌다. 영음문이 헐려진 자리에 가까이에 있는 폐궁을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독립협회는 국가의 독립을 축하하고 보전하고자 창립되었다. 비록 가입비가 비쌌지만 이미 회원이 2,000명에 이르렀다. 비숍 지음신 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진문당 2019 P452-453. 독립문은 자주 독립국의 상징으로 1895년 1월에 헐린 영음문이 서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자는 서재필의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1896년 6월 2일 독립신문 논설에는 독립문 건립 취지가 실려있다. 독립문이라는 새 문을 세우는 뜻은 세계 만국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란 표를 보이자는 뜻이요. 남의 나라에서는 승전을 한다든지 국가에 큰 경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높은 문을 짓는다든지 비를 세우는 풍속이라. 그 문과 그 비를 보고 인민이 자기 나라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고 더 튼튼히 길러 후생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는 뜻이요. 또 외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인민에 애국하는 마음을 보이자는 표시라. 서재필의 제안에 고종은 아관 파천으로 실추된 왕권 회복을 위해
정동파 내각은 정권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독립문 건립에 찬성하였다. 6월 말경에 고종이 독립문 건립을 재가하자 서재필 등은 곧바로 독립문 건립을 위한 협회 창설에 착수했고 7월 2일에 창립총회가 열렸다. 외국인이 본 한말 14. 탁지부 재정고문 브라운일. 영국 지리학자 비숍 여사 1831만 1904는 1897년 11월에 지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책에서 탁지부 재정고문 브라운에 대하여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다. 영국인 브라운 1842만 1926박사는 북경주차 영국 공사관의 참창관과 해관 세무사를 하였는데 영국의 한국 진출의 일환으로 1895년에 해관장 세관장으로 부임했고 탁지부 재정 고문을 겸임했다. 1895년 말에 고종은 브라운 박사에게 탁지부 고문이라고 하는 고맙지 않은 직책을 맡아줄 것을 권고하면서 몇 달 뒤면 모든 국고의 지출에는 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비숍 지음 신봉용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408 탁지부는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며 탁지부 대신 밑에 주세국, 소비국, 관세국 등이 있다. 비숍은 관세국의 아래와 같이 원주를 달았다. 조선의 재정은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 해관의 영국 책임자 브라운 박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는 조선의 해관 책임자이자 탁지부의 재정 고문이다. 국고로부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의 부서 사인을 받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브라운은 18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만들었다. 1895년 11월 15일자 고종실록에 나와 있다. 내각에서 탁지부에서 건양 원년도 총예산을 세입 480만 9,410원, 세출 631만 6,831원으로 결산했는데 세입 부족액 150만 7,421원을 국채나 기타 방법으로 보충할 사안을 내각 토의를 거쳐서 상주하니 고종이 제칙을 내리기를 제가한다. 하였다. 비숍도 개혁된 체제 아래에서 짜인 첫 번째 예산은 1896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 모든 자원으로부터 징수된 세입의 예상치는 480만 9,410원이었다. 위책 P396라고 언급했다. 고종실록과 같다. 아울러 고종은 1896년 7월에 브라운과의 약속을 지켰다. 1896년 7월에 세관장의 관장인 브라운 박사는 고종의 명령으로 탁지부요즘 재무부의 모든 지출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아 재정상의 복잡한 부패를 감시했으며 권력 남용을 개혁했노라고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비숍 여사는 관료들의 부패 문제에 대하여 부연했다. 조선 사람의 상상력과 재능은 공공자금을 마련하려고 고안한 책략과 계획을 짜내는데 탁월하다. 조선 관료의 부정행위는 마치 히드라의 머리와 같아서 아무리 잘라도 끝이 없다. 히드라 하이드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으로서 머리가 9개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 2개가 다시 생겼다고 한다. 히드라는 결국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마이너스 필자주. 외국인 고문이 하나의 불법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면 다른 불법 행위가 나타난다거나 이미 만들어진 분별 있는 경비 절약에 따라 기득권을 빼앗긴 무용한 무의도식의 군대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번 돈 때문에 근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동양식 재능을 짜내어 재정의 개편을 반대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P408 한편 1920년에 한국의 독립운동 코리어즈 파이트 포 프리덤을 발간한 맥켄지도 책 제사장 독립협회에서 브라운의 활동을 적었다. 천국의 세관에서 경험을 쌓은 브라운 씨는 영국 정부의 청거로 한국의 탁지부와 해관의 책임자를 맡았다. 이와 같은 임명은 영국 정부가 한국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으로 풀이되기를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너무 멀리 있었고 해외에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지배적인 이상이었다. 국고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브라운 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심지어는 국왕도 자신의 사치가 제지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왕실의 사업 계획은 지연되었으며 쓸데없는 낭비는 다른 좋은 목적을 위하여 전용되었다. 이를테면 고종은 죽은 민비명 성왕후를 위해 크고도 새로운 기념궁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브라운 씨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곳에 좋은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나라의 영원한 이득을 위하여 도로가 건설되었고 기념궁의 건립은 연기되었다. 맥켄지 지음 신봉용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 진문당 2019 p47 외국인이 본 한말 15 탁지부 재정고문 브라운이 1895년 고종 32년 10월 30일에 조선 주재 영국 총영사 힐리언은 북경 주재 영국 공사 오코너 경당시는 북경 주재 영국 공사가 조선을 총괄하고 있었다에게 조선 세관 총세무사 및 탁지부 재정 고문관인 브라운이 5년간 탁지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하였다. 탁지부 대신과 맥클리비 브라운 MCL이 AVY 브라운 씨가 조선 세관의 총세무사 겸 재정 고문관으로 5년 더 근무한다는 계약 합의서 번역본을 동봉합니다. 중략 이 합의서 하에서 브라운 씨에게 귀속된 권한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상황이 일단 안정되면 브라운 씨는 지금까지 방해받았던 다양한 측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략 브라운 씨가 언제든지 궁궐을 출입할 수 있고 일이 생길 때마다 국왕을 개인적으로 아련할 수 있도록 국왕이 허락한다면 브라운 씨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관청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부여된 적이 없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된다면 브라운 씨는 국왕의 권위가 다시 확립되었을 때 공무 수행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지 않아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1896년 고종 33년 3월 4일에 영국 총영사 힐리언은 브라운이 탁지부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것임을 북경 주재공사에게 보고했다. 전략 러시아 공사 웨베르 WAEBERC의 제안에 따라 어제 고종은 브라운 씨를 불렀고 브라운 씨가 있는 자리에서 프랑스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브라운 씨는 탁지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위한 모든 환에 부서할 것이고 브라운 씨의 서명이 없는 탁지부의 환은 모두 무효일 것이다. 또한 브라운 씨는 탁지부의 모든 화폐를 정밀히 조사할 것이고 모든 영수증을 점검하고 전면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며 탁지부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후략 아관 파천 중에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영향력은 막강했는데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5월 15일에 브라운은 조선의 재정 상태가 파산 직전이라고 영국 총영사에게 통보했다. 브라운 씨가 자신이 조선 국왕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의 재정 상태는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브라운 씨는 교역 침체 때문에 관세 수입이 뚜렷하게 감소하여 향후 6개월 이내에 조선의 국고가 고갈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7월 12일에 고종은 칙령을 내려 탁지부 지출에 관하여는 재정고문 영국인 브라운의 서명에 따라 변리할 것을 명했다. 특이한 점은 서재필이 발간하는 독립신문이 9월 24일자 신문에서 브라운의 재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전략 근일에 들으니 조선관인 중에 혹 탁지부 고문관 브라운 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까닭인즉 탁지부에서 각 부에 돈을 달라는 대로 주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조선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여야 옳을 것이 잠깐 앉아 금령 예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조선을 위하는 것인 줄을 알지라.
당초에 예산할 때에 세입 잡기를 600여만 원에 다 잡았는데 실상이 조선 정부에 들어오는 돈인즉 지세 호포 병하여 400만 원으로 작정하고 부족되는 200만 원은 일본서 빌려다 쓸 양으로 하고 각색 예산을 하였는데 2월 11일 후에 일본서 200만 원 차관하여 준다고 하고 아니 준즉 여제가 다만 400만 원이라. 이 돈 400만 원 속에서 각 처에 있는 비도들이 3분지 1은 도적하였은즉 실상 세입이 270만 원가량 밖에는 아니 되는지라. 그러한즉 예산하기는 600만 원으로 한 것이 실상 있는 돈인즉 반이 못 되니 만일 예산한 대로 돈을 줄 지경이면 얼마가 아니 되어 이 돈이 없어질 터이니 만일 없어지고 보면 정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지라.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규모 있게 이 돈을 써 아무쪼록 정부를 하루라도 더 지탱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책이요. 내일은 어찌 되었던지. 오늘 돈 있다고 다 써버리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고로 조선 사람들은 관민간에 좀 앉아 백사를 생각하여 보고 남을 시비를 한다든지 칭찬을 하는 것이 일답고 말다운지라. 우리는 바라건대 조선 사람들이 후일 생각하는 학문을 배우기를 원하노라. 독립신문에는 당시에 활동하던 인물들이 자주 실렸는데 1위는 윤치호 115회였고 외국인 가운데는 언더우드 198회, 브라운 59, 아펜젤러 18순이었다. 그만큼 재정고문 브라운은 조선 근대화에 일조했다. 서재필 기념회 역금, 성각자 서재필, 기파랑, 2014, P97. 외국인이 본 한말 16. 재정 고문 브라운과 1896년 서울 개조사업. 1896년에 탁지부 재정 고문 브라운은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하였다. 러일 전쟁 종군기자인 영국의 맥켄지가 1908년에 지은 대한제국의 비극을 읽어보자. 브라운은 자기의 동의도 없이 해관세관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 그는 봉급에도 매우 엄격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봉급을 받은 만큼 일하도록 만들었다. 어느 고위 관리로부터 자기의 친척을 보수가 좋은 요직에 일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를 저지했다. 한직의 직원이 죽자 그는 그 후임자의 임명을 금지시켰다. 1895년에 일본은 경제 침략의 일환으로 한국에게 300만 엔을 강제로 대여해 주었는데 브라운은 이를 갚으려고 200만 엔을 마련해 두었으며 이미 75만 엔을 갚았다. 중략 그가 활약한 덕분에 서울에는 새 도로가 생기고 옛길은 확장되고 신식위생법이 소개되고 황제를 위해 새로운 대궐이 착공되었다. 맥켄지 지음 신봉룡 역주 대한제국의 비극 진문당 2019 P89-90 비숍 여사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렇게 적었다. 1896년 한 해 동안에 조선의 재정은 양호해졌고 재정 균형이 유지되었다. 그것은 기대 이상의 소득이었다. 1897년 4월에 일본의 차관 300만 엔 가운데 100만 엔을 상환했다. 중략 1896년에 성공적인 재정 결과는 예외적인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다. 새로운 두 기병 연대가 증설되었고 러시아 기술자의 감독하에 경운궁이 건축되었으며 고인이 된 왕비의 장례식과 관계되는 값비싼 행사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서울의 넓은 지역을 재개발했다. 비숍 지음 신봉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408-409 1895년 양력 10월 8일 을미사변 때 시해 당한 명성황 후 1851만 1895의 국장은 1897년 11월 21일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시해된 후 2년 2개월 만이었다. 명성황 후는 서울 청량리박 홍릉에 안장되었는데 장례비는 쌀로는 44,300여 섬 규모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10억 원에 달했다.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 P106 한편 비숍은 1896년 서울의 모습을 찬탄하고 있다.
서울은 여러 면에서 특히 남대문과 서대문 방향으로 너무 변하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소한 55피트 노폭의 도로 양쪽에는 돌로 된 깊숙한 통로와 돌의 후관으로 다리를 놓음으로써 콜레라의 근원이 되었던 지저분한 골목을 바꾸어 놓았다. 좁은 길이 넓혀지고 진흙의 개울이 포장되었으며 도로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중략 지저분했던 서울은 이제 극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은 4개월 만에 비상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능력 있고 지각 있는 한성부 판윤 이채연의 도움을 받은 해관, 총세무사인 브라운 씨의 덕분이라고 한다. 이채연은 워싱턴의 시정을 돌아본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시정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극구 겸손히 말했다. 위책 P448-449 이채연 1861만 1900은 1887년 초대 주미공사관 직원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직원은 정권공사 박정량, 참창관 이완용, 서기관 이하영, 이상재, 알렌 외국인 고문 등이었다. 1893년까지 미국에서 지낸 그는 1895년에 김홍집 내각의 농상공부 협판 차관이 되었고 1896년엔 한성판윤이었고 독립협회 창립회원이었다. 한성 개조 사업은 다음 3가지 중요 사업이었다. 1. 종로, 남대문로 등 한성부의 주요 간선도로를 침범한 무허가 가옥을 철거하여 도로 공간을 확보. 2. 경운궁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어 도시 구조를 방사상도로 중심으로 재정립. 3. 경운궁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연결한 간선 도로망 정비. 비숍의 글은 이어진다. 1896년 가을까지도 어둡고 좁기만 하던 길이 차츰 넓어지고 있고 변두리의 나머지 통로들도 개선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서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독특한 냄새가 사라졌다. 위생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현관 앞에 쌓인 눈은 의무적으로 그 집에서 치울 정도로 문명 수준이 높아졌다. 서울거리는 너무도 바뀌어 1894년에 이 책을 쓰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었던 대표적인 빈민촌의 모습은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 방식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것이지 유럽식으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위책 P450